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며칠 전 제가 신문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20년 전 선배의 여친과 하룻밤을 보냈는데 내 아이 같은데 책임져야 하나요? 이런 어떤 질문으로 시작되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 법적인 문제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들고 쪼르르 연변에게 달려갔죠. 그래서 이 사건 어떻게 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라고 물었는데요. 우리 오늘 연변하고 같이 그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자 선배와 대학 시절에 그냥 술을 마신 김에 하룻밤을 보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각자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간 거죠. 각자의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자 선배님이 이 남성분에게 너의 아이다 이렇게 알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 남자분이 굉장히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딱 봤는데 그 아이를 봤는데 그냥 직감적으로 내 아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책임을 져야 하나?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 이런 고민을 담아서 이제 그런 쓴 글이 기사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이건 뭐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책임져야죠. 네, 그렇죠. 책임져야죠. 책임져야죠. 관계를 했으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여기서 모티브가 된 게 지금 여성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몰랐다는 건데요. 어느 만큼 책임져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답변은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남았을 때는 법적인 시효가 다 돼서 책임을 안 지는 것 빼고는 사실 도의적으로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면 법적으로도 그때 그 기사에 나오기에는 그 아이의 엄마, 여자 선배가 부양료를 다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부양료 지급 책임도 있습니다. 나 그동안 내 NG도 몰랐다라고 하시더라도 내 아이가 맞다고 이제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유전자 검사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내 아이로 호적에도 입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뭐 호적이라고 하진 않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돼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고 양육비도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몰랐던 경우에는 일부 감액이 될 수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이에 대해서 원래 양육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판례 중에는 이런 판례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원래는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도 민사상 채권이니까 인정이 되지만 소멸시효를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의 주소나 소재나 재산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 합의를 안 했다면 채권이 살아있는 걸로 봐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옛날 일 지나간 거고 몰랐다라고 하면은 인정이 안 되고요. 그 전에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지금 못해서 이게 뭐 이자가 부과되거나 금액이 지금 현재 상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꼭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다 정도일 뿐 우리 과거 책임은 계속 따라옵니다. 특히 이제 성관계의 책임이 생명으로 남았을 때는. 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양육비를 이제 한동안 지급을 안 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자녀가 있는 것을 알았고 이전에 이제 네네. 양육비까지 소급해서 적용해서 이제 네네.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친자 관계가 성립을 한다 그러면 그 옛날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친자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다만 의무를 몰라서 못한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그 정도의 액수까지는 가지 않게 최소한의 금액이 이제 보통 양육비 기준 부담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정법원에서 쓰는 표가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듯이 아이의 나이와 이제 가정의 소득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표가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데 통상의 기준은 뭐 아이가 어릴 때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통상 지급하는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 기준으로 해서 양육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1억 원 정도 지급 요구하셨다 그러면은 보통 중산층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과한 요구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야말로 그냥 하룻밤 지나가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렇게 어쨌든 아이가 생겼고 여성분이 아이를 낳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전혀 면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걸 너무
남성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양육비에 대한 이 이행이 양육비를 뭐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이거를 꼭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잖아요. 해외에서도 네.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해외 제도를 따라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양육비 이행 청구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육비 안 주는 경우에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든지 그렇죠. 출국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강제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해외에서도 사실 문제가 되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빠가 경제 생활을 못하게 되는, 운전을 해야만 직업이 유지되는 직에 있어서 운전면허를 정지시켜 버리면 결국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의 네. 고리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현명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근원적인 답은 상관계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사실. 그리고 그 이후의 책임에 대해서는 서로 안 본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생명이 생겼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공동을 같이 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보면 여성분이 어쨌든 아이를 낳았고 여성분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임신이 됐는지 알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상대방 남자에게 알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때는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아셨을 수도 그러니까 있죠. 결혼을 하고 알았을까요? 네, 그랬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최근에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이제 사례에 대한 뉴스가 또 나와가지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네. 되게 좀 그건 심각했어요. 여성분이 이제 다른 남성이 생기신 거죠. 결혼한 네. 상태에서 부부 간에 자녀가 이미 여러 명 있는데 결혼한 상태에서 여성분이 다른 남성의 아이를 가지셨고, 그걸 알게 되어서 두 부부가 이혼 소송 중에 그 제3의 남성의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성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아직 이혼 소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 남편 되게 억울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좀 잠깐만 이따 네, 말씀드리고, 이 사건에 비교해서 보면은 모르고 결혼하셨잖아요. 네. 이 선배 여자분과 결혼하신 그 남성분의 아이로 같이 결혼한 동안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엄마인 선배분이 지금 양육비를 청구하지만 저는 보면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계산이 돌아갔거든요. 사실은 살고 있는 동안에 신생자로 추정되었던 다른 아빠, 키워준 아빠가 양육비를 다 냈는데, 그렇죠. 엄마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복잡한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말하려고 말했던 네.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친생자 추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엄마가 죽었잖아요. 네. 제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빠가 이 아이의 보호자인 거죠. 그러네요. 예, 보호자이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병원비를 내야 할 의무가 아빠에게 있네요. 근데 내 아이가 아닌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더 문제는 사실 이 아이의 친아빠 있죠. 네. 친아빠도 이 아이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아, 그런가요?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나마 좀 제도가 간이화되기는 했는데, 예전엔 친생 부인의 소라고 해서 이 아빠가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소송까지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 아이에 대해서 출생 신고를 해놓고 퇴원을 시켜서 부양도 해야 됩니다. 네. 내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친생 부인의 소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절차가 간이해져서 친생 부인 허가 신청을 하면 되긴 되는데, 이 지금 그때 나온 뉴스 보시면 이 아빠의 고민이 얼마나 깊을지 아시죠? 이 아이가 그나마 친생자인 아빠가 내 아이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다, 이게 더 글로리에 나온 그 재준이 사례잖아요. 재준이가 내 아이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안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친생 아빠가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리고 내 아이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나는 키우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 그렇죠. 이때 이 아동의 복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결국은 성관계의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네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조금 쇼킹했던 거는, 그 아빠가 이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 자기 아내가 외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까지 이렇게 갖게 된 이런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긴 했지만 주변에 이렇게 들어보니 이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혼까지
감행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그 전에 이 부인하고 낳았던 아이들은 내가 다 키우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부인과의 사이에 여러 명의 이미 그렇죠. 아이가 이미 나오고 되게 있는데, 경제적으로 예. 부유한 상황도 네네. 아니었는데 사실 아내분이 집 나가신 이후에 진 채무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족 관계가 깨졌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양 의무와 가족 관계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문제네요. 예, 부양 의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음. 사실 이제 부부 간에는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차적인 부양 의무라고 하는데요. 내가 먹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음식을 아이들한테도 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우리는 식탁에서 좋은 걸 먹으면서 아이는 혼자 누룽지에 밥 말아서 맨날 먹게 한 것은 아동학대네요. 처벌받는 그렇죠. 거죠. 쉬운 말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는 수준의 삶을 저 아이도 살게 하는 것, 그게 일차적 부양 의무입니다.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나도 누룽지에 김치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아이가 누룽지에 김치밖에 못 먹는 게 부양 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네. 나는 좋은 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다른 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제 학대인 것처럼 이 부양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의 범위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은 결국은 가정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양육되는 것, 이것이 가장 아이들에게는 바람직한 성장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런 바람직한 성장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의 가족제도와 그렇게 깨고 싶어하는 효의 정신이 남아있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이 결국 보호받을 수 없고, 의무라도 져서 부모가 아이를 지킴으로써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효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문화가 오로지 우리의 정서를 살릴 수 있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내 자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나의 핏줄을 받았다면 책임을 져야지 라는 마음이 오히려 사실은 옛날에는 있었고요. 아까 그 두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경우에도 이 아이는 어떻게 하지? 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그냥 아빠 억울하겠다 이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이 아이들이 중간에서 받는 상처도 같이 좀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제도의 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확장해서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네. 문제로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아주 작은 사건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이 가족이라는 거대 담론까지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류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우리 삶의 근간이 되었던 제도 중에 하나죠. 가족이라는 제도 안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될 대상은 역시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사례들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장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고 또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한민국 우리가 꿈꾸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이제 좀 이걸 통해서 대화를 나눠보자는 게 저희 채널의 의도였기 때문에 꼭 사건의 해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